나는 추운 밤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으며 이런 모든 일을 알고 있다. 어쩌면 내가 어렸을 때 그 남자를 만났기 때문에 이런 일을 알게 된 것인지 모른다. 그는 키가 아주 컸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띌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믿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저녁 무렵에 혼자서 겨우 집을 빠져나올 수가 있었다. 뛰어서 모퉁이를 도는 순간 그 사람과 부딪혔다. 약 5초 정도 사이에 어떻게 그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는지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아무리 요약해서 이야기한다 해도 생각보다는 훨씬 더 오래 걸릴 것 같다. 그와 부딪혔을 때에는 아팠다. 어린아이였는데 울지도 않았기에 스스로 기특하다고 여겼으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위로받을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 그가 위로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정신이 없어서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 일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당한 농담이 그에게 떠오르지 않아서 그럴 거라고 짐작했다. 나는 이미 기분이 좋아져 그를 도와주려고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의 얼굴을 보아야 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그는 키가 컸다. 때문에 응당 내 위로 허리를 구부리고 있을 것 같았는데 의외로 예상치도 못한 높은 곳에 그의 얼굴이 있었다. 나는 여전히 조금 전에 그의 옷에서 나는 냄새와 이상할 정도로 딱딱한 옷의 감촉만 눈앞에 두고 있을 뿐이었다. 갑자기 얼굴이 보였다. 어떻게 생겼을까? 지금은 기억이 나지 않고 기억하고 싶지도 않다. 그것은 저기에 찬 얼굴이었다. 그 얼굴 옆에 바로 무시무시한 눈과 같은 높이에 또 하나의 얼굴과 같은 느낌을 주는 주먹이 있었다. 얼굴을 돌릴 새도 없이 그 남자의 왼쪽으로 빠져나와 텅 빈 무서운 길을 똑바로 뛰어내려갔다. 어떤 잘못도 용서해주지 않을 낯선 도시의 길이었다. 지금 내가 이 힘들고 답답한 절망의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어렸을 때 이미 경험했기 때문이었다. 그 시대는 화해를 나누는 두 사람의 입맞춤을 그 주변에 서 있던 살인자에게 보내는 신호로 여기던 시대였다. 두 사람은 잔 하나로 술을 서로 나누어 마시고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같은 말에 올라탔다. 밤에는 한 이불 속에서 잔다는 말도 있었다. 그러나 이처럼 몸을 접촉함으로써 혐오감도 심해져서 동맥이 뛰는 것을 볼 때마다 두꺼비를 보는 것 같은 병적인 혐오감에 짓눌릴 지경이었다. 그 시대는 동생이 형보다 더 많은 유산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형이 동생 집에 쳐들어가 동생을 감금하던 시대였다. 왕은 억울하게 당한 동생을 도와서 자유와 재산을 되찾아 주었다. 형은 그것과 다른 사건에 말려들어서 동생을 가만히 놔두겠다고 맹세하고 편지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그러나 감금 상태에서 벗어난 동생은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지 못했다. 그 시대 사람들은 동생이 순례자의 옷을 걸치고 갈수록 더 기이한 기운을 생각해내면서 이 사원에서 저 사원으로 돌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그는 마귀를 쫓는 부적을 달고 생더니 사원의 수도사에게 자신의 두려움을 이야기했다. 그 사원의 헌납장부에는 그가 성루이에게 바치고자 했던 100파운드짜리 긴 양초가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자신의 본래 생활로 돌아가지 못했다. 동생은 죽을 때까지 형의 시기와 분노가 비틀린 모습으로 자신의 마음을 누르고 있음을 느꼈다. 그리고 온갖 찬사를 받았던 저 푸아백작 가스통 페부스는 설명입니다. 푸아백작은 페부스는 태양신 아폴로의 별칭입니다. 푸아백작은 페부스라고 불렸는데 억세고 교활한 정치가로서 루르드 성을 넘겨주기를 거절한 자기 사촌 에르노를 죽였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온갖 찬사를 받았던 저 푸아백작 가스통 페부스는 루르드의 대장이자 영국왕을 모시고 있던 사촌 에르노를 남들이 보는 데서 살해하지 않았던가? 이런 확실한 살해는 백작이 갑자기 화가 나서 침대에 누워있는 아들을 야단치려고 아들의 목에 부드럽다고 잘 알려진 그의 손을 갖다 대었을 때 작고 날카로운 손톱 자르는 칼을 손에서 떼는 것을 잊었다는 끔찍스러운 우연에 비하면 무엇이었단 말인가? 방이 어두웠고 유수 깊은 가문의 피를 보기 위해서는 불을 켜야만 했다. 그런데 이 고귀한 가문은 지칠 대로 지친 소년의 작은 상처에서 아무도 모르게 피가 흘러나왔을 때 영혼이 사라져버렸다. 그 시대에 누가 살인을 억제할 수 있을 정도로 강인할 수 있단 말인가? 극단적인 행동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누가 몰랐단 말인가? 대낮에 여기저기에서 자신을 살해할 듯한 눈길을 가진 사람과 시선이 부딪히면 묘하게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면 그는 뒤로 물러나 집안에 틀어박혀 문을 잠그고는 유언을 쓰고
결국은 버들가지로 엮어서 만든 들것과 셀레스틴 파의 수도복과 매장할 때 뿌릴 재를 준비하도록 시켰다. 그러다 이국의 음유 시인들이 그의 성 앞에 나타나면 그는 자신의 막연한 예감과 일치하는 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많은 선물을 주었다. 주인을 쳐다보는 개의 눈길에도 의욕의 느낌이 들어있었다. 개들은 주인을 따를 때에도 점점 불안해했다. 평생 동안 내내 지켜왔던 격언에는 새롭고 명백한 의미가 은근히 내포되어 있었다. 예부터 지켜져 오던 몇몇 관습은 진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것을 대신할 어떤 관습도 생겨나지 않을 듯 느껴졌다. 여러 계획들이 마음에 떠올라도 사람들은 실제로 그 계획들을 진지하게 생각해 보지 않고 대충 처리하였다. 반면에 어떤 추억들은 뜻밖에도 잊혀지지가 않았다. 저녁이 되어 난로가에 앉아서 그런 추억에 잠겨볼 생각이었으나 전혀 알지 못할 바깥의 어둠에 갑자기 귀를 바싹 기울이게 되었다. 수많은 자유로운 밤이나 위험한 밤에 익숙해진 귀는 밤의 정적이 자아내는 변화도 낱낱이 구별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밤이 달랐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있는 그 밤이 아니었다. 어떤 임의의 밤이 아니었고 그냥 밤이었다. 아, 은혜로우신 주여, 그리고 부활이여. 그런 때는 지난날의 애인을 생각하며 찬미할 생각이 거의 나지 않았다. 그 애인들은 이별의 연가나 시 속에서 모두 가장을 하고 나타나며 오랫동안 실정이 날 정도로 화려한 찬사를 받으며 등장했기에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 기껏해야 그녀들은 어느 사생아가 보낸 아주 여성적인 눈길처럼 어두움 속에서 떠오르는 정도였다. 그러고 나서 늦은 밤 야식을 먹기 전에 은으로 된 세면기에 담근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다. 이 두 손에 대한 설명인데 복수백작은 저녁에 손을 씻다가 죽었다 하는 설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두 손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긴다. 이 두 손이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물건을 쥐었다 놓았다는 동작을 계속하게 되면 결국 어떤 것이 느껴질까? 아니다. 두 손은 서로 상반되는 일을 하고 있었다. 두 손 모두 서로 파기시킬 뿐 진정한 행위란 없었다. 수도사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연극에 등장한 사람은 없다. 왕은 샤를 6세입니다. 왕은 그들의 연기하는 몸짓을 바라보고는 그들을 위해 스스로 자유통행증을 고안해냈다. 왕은 그들을 사랑스러운 형제들이라고 불렀다. 어느 누구도 왕에게 그렇게 총애를 받은 적이 없었다. 그들은 새 속에 섞여 행동하는 것이 허용되었다. 왕은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행동을 전이시켜서 질서 있는 강력한 행동 속으로 끌어들이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었다. 왕 자신도 그들로부터 몹시 배우고 싶어 했다. 왕도 그들처럼 하나의 의미를 지닌 휘장과 의상을 몸에 걸치고 있지 않았던가? 그들의 동작을 바라보고 있으면 틀림없이 그것을 배울 수 있다고 왕은 믿었다. 무대에 등장하고 퇴장하고 대사가 끝나면 옆으로 물러서고 해서 전혀 애매모호한 점이 없었다. 끝없는 희망이 왕의 마음에 가득 찼다. 조명이 흔들리고 이상하게도 밋밋한 생드니 구호병원 강당의 특별석에 왕은 매일같이 앉아서 흥분하다가 일어서기도 하고 학생처럼 긴장하기도 했다. 다른 관객들이 울고 있었지만 왕은 마음속으로만 무한한 감동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을 참기 위해서 두 손을 꼭 쥐고 있었다. 가끔 어떤 부분에서 대사를 끝낸 배우가 갑자기 크게 뜬 왕의 두 눈에서 사라져버리면 왕은 얼굴을 들고서 놀라는 것이었다. 언제부터 거기 서 있었는지 성 미카엘 기사가 눈부신 은제 투구와 갑옷을 차려입고 무대 위쪽 끝에 나타나 있었던 것이다. 그런 순간이면 왕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마치 무언가 결정을 내릴 때처럼 주위를 둘러보았다. 이곳 무대에서 벌어지는 동작에 대응할 동작이 금방이라도 나타날 것 같았다. 왕 자신이 등장하는 방대하고 불안을 느끼게 하는 세속적인 예수의 순환극이 나타날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져버렸다. 사람들이 모두 와글거리기 시작했다. 활활 타오르는 횃불이 가까이 와서 강당의 둥근 천장에다 알 수 없는 그림자를 던졌다.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왕을 잡아당겼다. 왕은 연기를 해보려고 했다. 그러나 입술에서는 말이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고 자신의 움직임은 어떤 동작이 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그의 주위에 몰려들었다. 왕은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가져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힘이 더 커진 그들이 왕을 서서히 강당 밖으로 밀어냈다. 밖에는 많은 것들이 달라져 있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나의 신이여,
내면에서, 그리고 당신 앞에서, 관객인 당신 앞에서, 내면에서 우리가 연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배역을 모른다는 것을 깨닫고 거울을 찾아 분장을 지워버리고 잘못된 가면을 벗고 진실되기를 바란다. 그러나 어딘가에 아직도 우리가 입고 있던 분장이 달라붙어 있다. 눈썹에 진하게 분장했던 것이 약간 남아있고 입술이 비뚤어져 있는데도 깨닫지 못한다. 이렇게 우리는 진실한 모습도 아니고 연기자도 아닌 어정쩡한 모습으로 우스꽝스럽게 돌아다니고 있다. 그것은 오랑주에 있는 원형극장에서 일어난 일이었다. 나는 똑바로 쳐다보지도 않고 극장의 앞면에 남아있는 세련되지 못하게 깎은 부분만을 의식하면서 감시인이 있는 유리문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는 쓰러져 있는 기둥의 몸체와 작은 알테아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경사진 관객석은 입을 벌린 조개나 어마하게 큰 오목한 태양시계처럼 가로로 뉘어 있었고 오후 햇빛이 들여온 그늘로 인해 한쪽은 밝고 다른 한쪽은 어둡게 보였으며 잠시 기둥의 몸체와 나무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나는 빨리 그곳으로 갔다. 객석 사이로 난 계단을 올라가면서 이런 곳에서 점점 더 위축되는 것을 느꼈다. 약간 위에는 몇 명의 외국인이 그저 단순한 호기심으로 군데군데 둘러서 있고 그들의 복장은 불쾌할 정도로 눈에 띄었지만 수준은 형편없었다. 그들은 잠시 나를 쳐다보고 내가 작다는 것에 놀라고 있었다. 그래서 나는 뒤를 돌아다 보았다. 전혀 뜻밖의 일이었다. 연극이 진행되고 있었다.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초인적인 연극이 공연되고 있었다. 이 연극은 무대 위에 서 있는 강한 느낌을 주는 벽을 배경으로 진행 중이었는데 이 벽은 수직으로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었고 너무나 커서 그의 압도적인 느낌이 들었으며 무한함 속에서도 뜻밖의 조화를 느끼게 하는 그런 장치였다. 나는 너무나 놀랍고 즐거웠다. 그림자가 얼굴 모양으로 배분되어 가운데는 입처럼 짙게 드리워져 있고 위쪽은 추녀의 돌림띠처럼 똑같이 말아 올린 머리 모양을 한 이 우뚝 두드러져 보이는 벽. 이것은 만물을 변장시키는 강렬한 고대의 가면으로서 세계는 이 가면 뒤에서 결정되어 얼굴이 되었다. 안으로 굽은 이 넓은 원형 객석에는 무언가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남의 것을 빨아먹는 공허한 생활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온갖 사건은 그곳에 있었으며 신과 운명마저도 그곳에 있었다. 그리고 위를 쳐다보면 벽의 맨 위쪽 너머로부터 창공이 그 영원한 하늘이 들어오고 있었다. 그 순간이 나를 우리들의 극장에서 영원히 배제시켰다는 것을 이제야 깨닫는다. 내가 거기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벽이 이 성상이 그려져 있는 러시아 교회의 벽입니다. 이 벽이 흘려버린 장면 앞에서 무엇을 하겠단 말인가? 이 벽의 견고함으로 인해 행위를 짜낼 힘이 더는 없기 때문이다. 아주 무거운 기름방울에서 나오는 기체와 같은 행위를 이제 연극은 구멍난 굵은 채 같은 무대로부터 덩어리로 떨어져 쌓이고 충분히 불어나면 치워진다. 이것은 거리나 집에나 있는 현실과 마찬가지로 미숙한 현실이다. 다만 현실에서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것보다 더 많은 사건이 무대에서는 단 한 번에 모여서 나타난다는 게 다를 뿐이다. 우리 솔직해지자. 신을 별로 가지지 못한 것처럼 우리는 극장다운 극장을 갖고 있지 않다. 그런 걸 갖자면 결속이 필요하다. 각자 자기만의 공상과 불안을 가지고 있다가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든가 적합하다고 여겨질 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서로 함께 느끼는 고뇌의 벽을 향해 고함 지르는 대신에 우리의 이성이 풍부하게 유지되도록 계속해서 그것을 희석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 벽 뒤에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 연결되고 긴장되고 있다. 그대, 슬픈 여성이여. 우리가 만일 극장을 갖게 되면 그대는 언제나 날씬하고 꾸밈이 없는 순수한 그대가 보여주는 고통에 성급하게 호기심을 채우려 하는 관객들 앞에 설 것인가? 무한한 감동을 주는 그대여. 아직 어린 그대가 베로나에서 그대를 성화시켜 가려주는 역할을 하는 가면처럼 많은 장미꽃을 그대 앞에 들고 무대에서 연기를 하고 있을 때 그대는 그대 고뇌의 진실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대가 배우의 자식이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대의 가족들은 관객에게 보이기 위해서 연기를 했지만 그러나 그대는 그들의 가족과는 달랐다. 마리나 알코포라도는 느끼지 못했지만 그녀의 수녀 생활이 가장이었던 것처럼 무대에 사는 연기는 그대에게 하나의 가장이었다. 그 뒤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남이 모르는 가운데 행복한 사람이 행복을 느끼듯이 절실하게 고뇌에 몰두하기 위한 가장이었고 너무나 견고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이었다. 그대가 가는 모든 도시마다 그대의 연기에 대해 찬사의 글을 실었다. 그러나 그대가 자신을 숨기려고 계속 그대 앞에 작품을 내세우지만 그것이 갈수록 소용없는 일임을 사람들은 깨닫지 못했다. 그대는 광선이 비켜 지나가는 장소에다 그대의 머리털, 그대의 두 손, 그 무슨 조밀한 것을 내민다. 그대는 투명한 것에 숨결을 뿜었다. 그대는 자신을 작게 했다. 그대는 아이들이 숨듯이 자신을 숨겼다. 그러고는 저 짤막한 행복의 비명을 울렸다. 천사만이 그대를 찾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대가 조심스럽게 눈을 들어보니 사람들이 내내 그대를 보고 있었음에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추악하고 비어있는 오로지 사람 눈만으로 차있는 공간에서 모두가 그대를 오직 그대 한 사람만을 보고 있었음을. 그대는 기분 나쁜 시선에 맞서려는 듯이 손가락을 펴고 팔을 굽혀서 관객을 향해 시선을 던졌다. 그대는 그대의 얼굴을 보고 즐기는 관객들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다시 찾아내려 했다. 그대는 그대 자신이기를 바랐다. 그대의 동료들은 두려워 용기를 잃었다. 마치 사람들이 암표범과 그대를 같은 우리에 집어넣은 것처럼 무대 배경 옆을 어슬렁거리다가 그대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차례가 오면 필요한 대사만 찌끄려 댔다. 그러나 그대는 그들을 앞으로 데리고 나와 무대에 세워놓고 마치 실제로 현실의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듯이 그들과 이야기했다. 축 늘어진 문, 눈을 속인 커튼, 뒷면이 없는 장치들은 그대에겐 모순적이었다. 그대는 그대의 마음이 엄청난 현실에 무한히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고 깜짝 놀라서 다시 한번 더 관객으로부터 시선을 떨쳐버리려고 했다. 마치 가을철 하늘에 떠도는 거미줄을 떼어내듯이. 그러나 그때의 관객들은 지극한 진실에 직면하는 것이 두려워 박수갈채를 보냈다. 마치 그들의 생활을 변화시키고야 말 어떤 경험을 마지막 순간에 가로막으려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들은 형편이 나쁘고 위험에 처해 있다. 그들이 그 한계를 극복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사람의 생활은 오직 안전할 뿐이다. 어느 누구도 그들을 의심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 자신의 마음에 숨어있는 것을 드러낼 일이 없다. 그들 마음속 은밀한 사랑은 거룩해지고 그녀들은 밤 꾀꼬리처럼 그대로 노래하지 결코 어느 한 부분을 노래하는 것은 아니다. 그녀들은 어느 한 남자를 연모하여 슬퍼하지만 자연의 모든 것은 그녀가 부르는 슬픔의 노래에 화음한다. 그것은 신과 같은 한 사람을 연모한 슬픔의 노래인 것 같다. 그녀들은 떠나가 버린 남자를 뒤쫓지만 첫 걸음에 그 남자를 추월하여 그녀들 앞에는 오직 신만이 있을 뿐이다. 그녀들에 대한 전설은 류키아에서 카우노스의 뒤를 쫓는 비벌리스의 전설이다. 비벌리스의 전설은 쌍둥이 오빠인 카우노스를 사랑했다. 이런 설명이 있습니다. 자신의 사랑에 놀라 도망치는 오빠를 쫓아가다가 마침내 절망하여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샘으로 변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카우노스의 뒤를 쫓은 비벌리스의 전설이다. 연모의 정을 못 이긴 비벌리스는 카우노스를 뒤쫓아 여러 나라를 다녔으며 마침내 기진맥진에 쓰러졌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이 몹시 강하게 작용하여 쓰러지면서도 내세에는 샘이 되어 소생하였다. 콸콸 끝없이 흐르는 샘이 되어서. 포르투갈 여인 마리나 알코포라도의 경우는 달랐을까? 그녀의 영혼은 샘이 되었을까? 엘로이즈, 그대는 어떤가? 그대 사랑하는 여인들이여, 그대들이 부른 슬픔의 노래는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전해져 왔구나. 카스파라 슈탐파여, 폰디의 백작 부인과 클라라 땅두제여, 루이즈 라베여, 마르셀린 데스보르드여, 엘리사 메르케르여. 이 사람들 모두 프랑스의 여류 시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대, 달아나는 가엾은 아이세여. 아이세는 코카서스 태생의 노예 소녀였으나 어릴 때 콘스탄티노플의 외교관에게 팔려 파리에서 교육을 받은 인물이라고 합니다. 가엾은 아이세요. 그대는 그전부터 망설이다가 양보하고 물러나 버렸다. 지쳐버린 줄리 레스피나스요. 이 사람은 프랑스 사교계의 부인입니다. 경관 좋은 공원의 쓸쓸한 전설이 된 주인공 마리안 드 클레르몽이요. 왕녀입니다. 나는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다. 먼 옛날 언젠가 집에서 보석 상자를 발견했다. 그것은 두 손을 합친 것만한 크기의 부채 모양이었으며
짙은 녹색의 로코코 가죽으로 씌워져 있고 가장자리에는 꽃무늬가 찍혀 있었다. 그것을 열어보았다. 안이 텅 비어 있었다.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나는 그때 느낀 기분을 말할 수 있다. 내가 그 상자를 열었을 때 나는 다만 텅 빈 상자 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를 보았을 뿐이었다. 빛바랜 엷은 색의 비로도로 된 약간 오목하게 튀어나온 부분과 그 안쪽에 애출올 정도로 공허하고 밝게 패인 홈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 느낌을 순간적으로는 견딜 수 있었지만 사랑받다가 뒤에 남겨진 사람은 아마 언제나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다. 너희들의 일기를 다시 펼쳐보아라. 봄이 가까워질 무렵이면 언제나 움트는 한 해가 너희들을 나무라듯 다가오는 느낌을 줄 때가 없던가? 너희들 마음속에는 기쁘게 지내고 싶은 기분이 있었다. 너희들이 넓은 야외로 나가면 바깥 공기 속에 낯선 기운이 생겨나 계속 걷다 보면 마치 배의 갑판 위에 있는 것처럼 불안해졌다. 정원에는 싹이 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희들은 지난해의 겨울을 정원에 끌고 왔다. 너희들에게는 봄이라는 게 기껏해야 연속되는 현상 중의 하나였다. 너희들은 자신들의 영혼이 자연에 관심을 가지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갑자기 사지가 노곤해지는 것을 느끼고 아플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너희들의 열린 가슴에 밀려왔다. 너희들은 그것을 얇은 옷탓으로 돌리고 어깨에 목도리를 끌어당기고 가로수길을 끝까지 달려가 보았다. 그러다가 가슴이 두근거려 넓은 원형 화단에 멈추어 서서 그 모든 자연과 일치되리라 마음먹었다. 그러나 한 마리 새가 홀로 울면서 너희들을 거부했다. 너희들은 죽은 상태로 있었어야 했는데. 그럴지도 모른다. 아마도 우리가 세월과 사랑을 극복한다는 것은 새로운 체험일지도 모른다. 꽃과 열매는 익고 나서야 땅에 떨어진다. 짐승은 서로 느끼고 서로 맺어지고는 만족해한다. 그러나 신에게 무언가를 바라는 우리는 완성될 수 없다. 우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순간을 미루고 아직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우리에게 한 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신을 채 알기도 전에 신에게 벌써 기도드린다. 우리로 하여금 밤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는 질병을, 그리고는 사랑을 극복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클레망스 드 브루즈는 설명입니다. 총명과 미모를 타고났으며 시작과 음악에 뛰어나서나 약혼자를 잃은 슬픔으로 죽은 인물입니다. 여자입니다. 클레망스 드 브루즈는 처녀 시절에 죽었어야 했다. 복이 드문 처녀였다. 그녀가 어느 누구에게도 비할 데 없이 멋지게 연주하는 악기는 악기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였다. 그녀의 목소리가 아무리 작게 울려도 잊을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웠다. 그녀의 처녀다움이 무척이나 고매하여 사랑의 힘이 넘쳐나는 한 여인은 이 피어나는 처녀에게 소네트를 책으로 묶어 바쳤다. 그 책의 모든 시구는 채워지지 않는 그리움을 노래하고 있었다. 루이즈 라베는 끝없는 사랑의 고뇌를 보여주어 이 처녀를 놀라게 하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 라베는 이 처녀에게 밤에는 그리움이 더 강해진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고뇌라는 것은 더 큰 우주일 거라고 단정적으로 말했다. 내 고향에 있는 처녀들이여, 그대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처녀가 어느 여름날 오후에 채광을 차단한 도서관에서 1556년 장드 투르네가 발간한 이거 프랑스 리옹의 화가이자 판화가입니다. 장드 투르네가 발간한 작은 책을 찾아낼 수 있다면 좋겠다. 그 처녀가 매끈하고 차가운 그 책을 들고 벌이 윙윙거리는 가수원으로 가거나 달콤한 향기가 밑바닥에 맑은 향기가 감도는 관상식물이 있는 곳으로 가면 좋겠다. 그녀가 그 책을 일찍 찾아내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녀들이 어린 입으로 사과를 한 입 크게 베어서 입안이 불룩해진 채 눈을 떠가는 시점에 말이다. 그리고 보다 더 활기차게 우정을 나누는 시기가 되면 소녀들이여 서로 디카 혹은 아낙토리아, 규리노 혹은 아티스, 이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 신 사포의 여자친구와 여제자들의 이름을 말합니다. 라는 이름으로 남몰래 부른다면 좋겠구나. 어쩌면 이웃에 살고 있고 젊었을 때 여행을 다니시고 오래전부터 특이한 사람이라고 불리는 나이든 어떤 분이 너희들에게 그런 이름들을 가르쳐 주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에 알려진 복숭아를 먹으라고, 혹은 하얀 복도의 위에 걸린 한 번은 꼭 보아야 한다고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리딩어는 동물화로 알려진 화가이자 판화가입니다. 리딩의 동판화를 보여주려고 너희들을 가끔 초대한다면 좋겠구나.
어쩌면 너희들은 그분을 설득하여 이야기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너희들 중에는 그분이 옛날 여행 중에 썼던 일기를 보여달라고 조를 수 있는 소녀가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으랴? 그 소녀는 언젠가 그분을 졸라서 사포의 모든 시구들이 오늘날까지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은둔 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가끔씩 사포의 시구를 번역하면서 여가 보내는 것을 즐긴다는 거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알 때까지 그를 졸라댈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번역하는 일에 대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자백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번역하는 것은 말할 가치도 없다고 딱 잘라서 말할 것이다. 그러나 소녀들이 시구 하나라도 말해달라고 몹시 조르면 이 순진한 소녀들에게 기꺼이 한 구절쯤 들려줄 것이다. 심지어 그는 그리스어로 된 원시를 기억해내어 그것을 읽어주기도 할 것이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번역으로는 실감이 나지 않기 때문이며, 그리고 아주 강한 불길 속에서 달구어져 구부러진 순수한 귀금속 같은 시여의 아름답고 진실된 단편을 이 소녀들에게 들려주고 싶기 때문이다. 이런 일이 있은 후 그는 다시 자신의 일에 열중하기 시작한다. 그에게는 마치 청년기 같은 멋진 저녁이 다가올 것이다. 예를 들면 아주 고요한 밤이 오기 전 가을 저녁이 말이다. 그의 서재에는 늦도록 불이 켜져 있다. 그는 늘 책장만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종종 몸을 뒤로 젖히고 눈을 감고서는 읽은 시구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된다. 그러면 그 의미가 그의 피 속에 스며든다. 고대의 의미를 그렇게 뚜렷이 느낀 적이 없었다. 그는 고대 사람들이 자신들도 기꺼이 출연하고자 했던 어느 실패한 연극에 대해서 슬퍼하는 사람들에 대해 미소 짓고 싶을 지경이다. 지금에야 그는 그 고대 세계의 역동적인 의미를 순간적이나마 깨닫는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작업을 동시에 새롭게 수용한 듯한 의미였다. 어느 정도까지는 인간의 이상을 전부 실현시켰다고 할 수 있는 그 철저한 문화는 후세 사람들의 눈에 하나의 완성된 세계같이 보이고 대개 지나가버린 문화로 생각되었다는 것으로 인해 그는 혼돈하지는 않았다. 사실 고대에는 두 개의 완벽한 반구가 황금으로 된 한 개의 신성한 구를 만들듯 인생이란 천상의 반구가 현세의 반구에 합쳐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겨우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구 속에 갇힌 사람들의 마음은 그 완벽한 실현을 아직도 다만 실제가 아닌 비유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래서 그 무거운 천체는 무게를 상실하고 공중으로 떠올랐고, 그 황금구의 표면에는 지금까지 극복할 수 없었던 세계의 우수를 조심스럽게 내비치고 있었다. 밤에 홀로 이런 것을 생각하고 인식하다가 그는 창턱 위에 과일이 담긴 접시 하나가 있음을 느낀다. 자신도 모르게 그는 사과 하나를 집어 그것을 테이블 앞에 갖다 놓는다. 내 생활은 이 완성된 과일 주위를 어떻게 에워싸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모든 완성된 사물 주위에는 완성되지 않은 사물이 그것을 향해 나아간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는 완성되지 않은 사물 위에 무한한 세계를 초월하여 작고 긴장된 형체가 갑자기 나타난다. 갈라엔의 증언에 의하면 그 당시 사람들이 여류 시인이라고 말했을 때 누구 생각했다는 사포의 모습이, 왜냐하면 헤라클레스의 업적 뒤에 세계가 파괴와 개조를 갈망하면서 일어선 것처럼 이 시대가 지나고 가야 할 축복과 절망이 사포의 정신적인 행위로 실현되도록 생명의 저장에서부터 모여들었다. 갑자기 그는 죽는 날까지 완전한 사랑을 실행하려 했던 사포의 그 단호한 마음을 알게 되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마음을 오해했던 게 이상하지 않았다. 미래적인 사랑의 여인에게서 사람들은 오직 지나친 열정만을 볼 뿐 사랑과 고뇌의 새로운 척도는 보지 못했던 것이다. 사포의 생을 말해주는 묘비명을 사람들이 그 당시 그럴싸하게 생각한 대로 해석했다. 즉 그의 죽음을 신이 아무 응보도 없으면서도 자신의 마음에서 우러나 사랑하도록 한 여인들 중 하나의 죽음이라고 사람들을 드디어 해석했던 것이다. 사포의 감화를 받은 여성 친구들 중에도 사포가 그녀의 행위의 절정에서 그녀의 포옹을 헛되이 만든 남자를 한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한 사람을 한탄한 것임을 이해하지 못한 여성들도 있었을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다가 그는 일어나서 창가로 간다. 높은 천장이 너무도 가까이 느껴지고 가능하다면 별을 보고 싶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는 자신의 기분을 잘 알고 있다. 이런 마음의 움직임이 자신의 가슴을 벅차게 하는 것은
이웃의 어린 소녀들 중에 관심 있는 소녀가 있기 때문임을 알고 있다. 그는 속으로 바라는 것들이 있는데 그건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소녀를 위한 것이다. 깊어가는 밤에 그는 그녀를 위해서는 사랑이 필요함을 깨닫는다. 그러나 그녀에겐 그 사실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혼자서 자지 않고 깨어나 사랑의 여인 사포가 얼마나 옳았는지 그녀를 위해서 생각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았다. 사포는 두 사람이 결합하는 것은 다만 고독이 깊어지는 것뿐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성의 유한한 목적을 끊임없이 타파하였다. 그녀는 깊은 포옹을 할 때 마음이 진정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동경을 원했다. 그녀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것을 경멸했다. 그리하여 마음 약한 사랑받던 사람과 동침하여 그에게 그녀의 영혼으로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불어넣어 그녀에게서 떠나게 했다. 이런 차원 높은 이별로 인해 그녀의 마음은 자연에 일치되었다. 운명을 초월한 사포는 그 전에 그녀가 사랑한 여성들에게 결혼 축가를 불러주었고 결혼의 의미를 더 높여주었다. 그녀들이 남편들을 신처럼 여기도록 아울러 남편들보다 더 나아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녀들과 가까운 남편들을 찬양해 주었다. 아벨로네여, 나는 오랫동안 그대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최근 몇 년 전 어느 날 갑자기 그대 생각이 났고 그대의 마음을 읽게 되었습니다. 가을에 베네치아에서 있었던 일이었다. 외국 관광객들이 오가며 잠깐씩이라도 외국인 여주인 주위에 모여드는 그런 살롱에서 생긴 일이었다. 그 관광객들은 찻잔을 들고 쭉 둘러서서는 옆에 있는 어떤 유식한 사람이 자기들에게 베네치아식으로 들리는 이름을 속삭여 주려고 고개를 문 쪽으로 슬쩍 돌릴 때마다 몹시 들뜬 상태가 된다. 그들은 아주 특이한 이름들을 기대하고 있어서 어떤 이름에도 놀라지 않는다. 보통 때는 어떤 경험이라도 별로 달가워하지 않다가도 이런 도시에서는 저절로 지나친 경험을 해보려고 애쓴다. 일상생활에서 그들은 늘 특이한 일을 금지된 일과 혼동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속으로 멋있는 일을 기대하고 있음이 그들의 얼굴에 우직스럽고 방탕한 표정으로 나타난다. 집에 있을 때는 음악회에서나 또는 혼자서 소설을 읽고 있는 순간에만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은 이 기분 좋은 상황에서 당연한 상태인 듯이 나타내 보인다. 전혀 뜻밖의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못한 채 그들은 음악이 주는 그 치명적인 고택이나 노출된 육체에 흥분되게 되어 베네치아의 진정한 모습을 알려고 하지는 않고 타보고 싶었던 곤돌라를 타고 넋을 잃는다. 여행 내내 오직 서로 싸움질만 하던 이미 신혼이 아닌 부부도 화해의 침묵 속에 잠기고 남편은 자신이 바라던 대로 기분 좋게 노곤한 상태를 느끼고 젊어진 듯 느끼는 아내는 이빨이 자꾸만 녹아내리는 설탕으로라도 만들어진 것처럼 미소를 지으며 축 처진 그 지방 사람들에게 격려의 뜻으로 고개를 끄덕여 보인다. 귀 기울여 들어보면 내일이나 모레 또는 주말에 이곳을 떠날 거라고들 한다. 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서서 내가 떠나지 않고 있어서 기뻤다. 금방 추워지겠지. 선입견과 요구사항이 많은 포근하고 황홀한 베네치아는 잠을 즐기는 외국인과 함께 사라지고 어느 날 아침 베네치아는 그전과는 다른 본래의 모습으로 나타나겠지. 전혀 꿈의 소산이 아닌 파열되어 보기 흉한 모습으로 가라앉은 숲 한가운데는 아무것도 없이 억지로 세워져 온 베네치아의 모습이 나타나겠지. 꼭 필요한 것만 갖추어 다듬어진 이 도시의 몸체 속에서는 밤새도록 깨어있는 변기창이 피를 돌게 하고 이 몸체에 스며들어 계속 발전해 나가는 예리한 정신은 향기로운 남국의 향기보다 더 강하다. 가난한 가운데 생산한 소금과 유리를 여러 나라의 귀중한 물건들과 교역한 암시의 국가, 세상의 아름다운 평형추로서 그 장식된 건물 속속들이 더 섬세하게 된 에너지가 완전히 잠재해 있는 도시가 베네치아이다. 이 도시의 본래 모습을 알고 있는 내게 그것을 잘못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심하게 반박할 듯한 생각이 들어 어떻게 해서든지 내 기분이 전해지도록 고개를 들었다. 이 커다란 홀 안에 이 지역의 본래 모습을 제대로 알게 되기를 자신도 모르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지 않을까? 이 도시에서는 향연이 벌어지는 게 아니라 실은 세상 어디에도 이곳만큼 요구하는 것이 많고 엄격한 곳이 없다는 확실한 설레임을 금방 깨달은 청년이 한 명이라도 있을까? 나는 진실을 알고 있으므로 불안하여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돌아다녔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내가 진실을 알고 있는 까닭에 그 진실을 토로하고 변호하고 증명해 보겠다는 생각이 간절해졌다. 모두 너무나 오랫동안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사실에 대해 몹시 불쾌한 나머지 당장 손뼉을 치게 되지는 않을까 하는 엉뚱한 생각이 들었다. 이런 우스꽝스러운 기분 속에서 그녀는 나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혼자서 햇빛이 환히 비치는 창 앞에 서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은 나를 진지하고 심사숙고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입으로 보고 있었는데 그 입은 내 얼굴의 솔직하고도 성난 표정을 익살맞게 흉내내었다. 내 얼굴이 초조하고 긴장되어 있음을 금방 느끼고 냉정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그녀의 입은 원상태로 되었고 다시 거만한 표정을 지었다. 잠시 생각한 후 우리는 서로 동시에 미소 지었다. 그녀는 시인 바게센의 생애에서, 바게센은 덴마크의 작가입니다. 바게센의 생애에서 어떤 역할을 했던 아름다운 베네딕테 폰 크발렌의 젊었을 때의 초상화를 떠오르게 했는지 모른다. 그녀의 검고 조용한 눈을 보면 맑고 거룩한 목소리를 짐작하지 않을 수 없었다. 머리를 따은 모양이라든지 밝은 색상의 옷이라든지 앞부분을 재단한 모양이 덴마크식이었기 때문에 나는 그녀에게 덴마크어로 말을 걸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그녀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는데 그때 저쪽에서 일련의 사람들이 그녀에게로 다가가고 있었다. 손님을 좋아하는 백작 부인은 온화하면서도 들뜬 산만한 모습으로 여러 명의 수행인을 데리고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 자리에서 데려가 노래를 시키기 위해서였다. 나는 그 처녀가 손님 중에 아무도 덴마크로 노래하는 것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 말하며 정중하게 거절하리라 믿고 있었다. 그녀는 말할 기회를 틈타 그렇게 말하며 거절했다. 밝은 표정을 지은 그 처녀 주위에는 사람들이 몰려들어 더욱 애를 태웠다. 그중 어떤 사람이 그녀는 독일어로도 노래할 수 있다고 말했으며 그녀를 설득시키려고 이탈리아어로도 노래할 수 있다. 흥분된 표정으로 소리를 내어 웃으면서 덧붙였다. 나는 그녀를 도울 수 있는 어떤 구실도 떠오르지 않았지만 그녀가 계속 거절하리라 의심치 않았다. 계속 웃으면서 설득하던 사람들의 얼굴에 몹시 기분 나쁜 기색이 퍼지기 시작했고 성품이 좋은 백작 부인은 조금 전부터 체면을 지키기 위해 안타까운 듯 점잖게 한 걸음 물러섰을 때 이제 전혀 그럴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 그녀는 성낙했다. 나는 실망한 나머지 얼굴이 창백해짐을 느꼈다. 내 눈에는 나무라는 기색이 넘쳤다. 그녀에게 그런 기색을 비춰도 소용이 없었기 때문에 나는 외면했다. 그런데 그녀는 갑자기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내 앞에 섰다. 그녀의 옷이 밝게 비쳐 그녀의 체온이 꽃향기인 듯 나를 에워쌌다. 나는 정말 노래할 거예요 하고 그녀의 덴마크 말이 내 볼을 스쳤다. 노래하라고 해서도 아니고 그냥 보여주기 위해서도 아니고 지금 여기서 노래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녀의 말에는 조금 전에 그녀가 보여준 기분 나쁜 당돌함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가는 사람들의 뒤를 천천히 따라갔다. 그러나 높은 문 옆에 물러서서 나는 사람들을 밀어내고 정돈을 시켰다. 까맣게 반들반들 닦아 매끄러운 문 안쪽에 기대어 기다렸다. 누군가가 노래를 부를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다. 나는 모르겠다고 거짓말을 했다. 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그녀는 벌써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내 자리에서는 그녀를 볼 수가 없었다. 이탈리아 노래가 서서히 공간을 메워갔고 그 노래는 듣기에 매우 조화로워서 외국 관광객들에게 몹시 진지하게 느껴지는 듯 했다. 그러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그녀는 그런 것을 생각지도 않는 듯이 보였다. 그녀는 애써서 노래를 묵직하게 불렀다. 앞에 있는 사람들의 박수 소리로 노래가 끝났음을 알 수 있었다. 슬프기도 하고 창피한 생각도 들었다.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고 누군가가 나오기만 하면 그 사람을 따라 나가려고 마음먹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여태껏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듯한 정적이 감돌았다. 정적이 계속되고 긴장감이 돌고 있던 가운데 그녀의 노래소리가 들렸다. 아벨로네. 나는 아벨로네를 생각했다. 이번에 그녀의 노래소리는 힘차고 풍부하면서도 무겁지 않았다. 그것은 끊어지지도 이어지지도 않은 하나의 작품에서 나온 노래소리였다. 들어본 적이 없는 독일 노래였다. 그녀는 노래를 이상하게도 단순하게 당연한 듯이 불렀다. 그녀는 노래했다. 그대여, 나는 말하지 않겠네. 내가 밤에 울면서 누워있음을 요람을 흔들듯
그대의 존재는 나를 흔들어 고달프게 하네. 그대여, 그대는 내게 말하지 않네. 나 때문에 그대가 잠 못 이룸을. 우리 서로 마음을 달래지 않은 채 어찌 이 아름다운 생각을 가슴 속에 간직할 수 있을까? 보라, 그대여, 저 사랑하는 두 사람을 마음을 고백하기 시작하면 그들은 금방 서로의 마음을 숨기네. 다시 정적이 감돈다. 누가 그렇게 하는지 신께서는 아신다. 그러고 나서 사람들은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고 죄송하다면서 기침을 했다. 어디선가 웅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을 때 갑자기 노래소리가 흘러나와 분위기가 달라졌다. 단호하고 풍부하며 한 곳에 응집된 목소리였다. 그대는 나를 외롭게 만드네. 나는 오직 그대만을 바꿀 수 있는데. 잠시 현존하는 그대, 그러다 다시 스치는 바람, 혹은 남김없이 타오르는 향기가 되고 껴안은 두 팔 안에서 나는 그 모두를 잃어버렸네. 오직 그대만이 언제나 다시 태어나겠지. 한 번도 그대를 붙잡지 않았기에 나는 그대를 꼭 껴안네. 그것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 노래였다. 모두들 그 소리에 압도당한 듯 서 있었다. 노래가 끝날 무렵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차분하고 힘차게 들려 마치 이 순간에 노래를 불러야 하는 것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는 듯 했다. 옛날에 나는 가끔 아벨로네가 자신의 숭고한 감정의 불길을 왜 신에게 돌리지 않았을까 하고 자문해 보았다. 그녀가 자신의 사랑에서 모든 타동사를 빼기를 간절히 원했음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그녀의 진실된 마음이 신은 오직 한 방향으로의 사랑일 뿐 결코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착각했을까? 그 여인은 신이라는 이 우월한 애인의 소극성을 몰랐던가? 신은 서서히 깨닫는 우리가 마음을 온통 바치도록 하기 위해 욕망을 조용히 밀어낸다는 것을? 아니면 그녀는 그리스도를 피하려 했던가? 신을 향해 가는 도중에 신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그의 애인이 될까 염려했던 것일까?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율리, 레벤트로우를 회상하고 싶지 않았던 것일까? 곰곰 생각해보면 나는 거의 그렇게 믿는다. 메어틸드는 독일의 수녀인데 신비주의자입니다. 메어틸드처럼 소박한 사랑의 여인, 테레사 데 아빌라처럼 스페인의 여성이고 신비주의자입니다. 테레사 데 아빌라처럼 감동적인 사랑의 여인, 성녀 로사 데 리마처럼 페루의 여성이고 신비주의자입니다. 성녀 로사 데 리마처럼 상처받은 사랑의 여인들은 자신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신에게 의지하여 쓰러지고 굴복하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아들였음을, 약한 자에게 구세주였던 그분은 이런 강한 여인들에게는 맞지 않았다. 그 여인들이 오직 신을 향한 끝없는 길을 기다렸을 때 긴장된 천국의 문턱에서 다시 한번 사람의 형상을 한 자가 나타나 그들을 제멋대로 휴식하게 하고 남성의 매력으로 혼란시킨다. 그리스도의 마음의 렌즈는 굴절력이 강해서 이미 평행선을 이룬 그녀들의 영혼의 빛을 교차시키고 천사들이 벌써 온통 신에게 마음을 바치도록 만들었던 여인들을 그리움에 목말라 불타오른다. 사랑받는 것은 불타오르는 것이다. 사랑하는 것은 고갈되지 않는 기름으로 불을 밝히는 것이다. 사랑받는 것은 사라져가는 것이고 사랑하는 것은 지속적인 것이다. 그런데 말년의 아벨로네는 신과 은밀히 직접 교감을 나누기 위해 마음으로 생각하려고 했을 수 있다. 나는 그녀의 편지들 중에 여제후 아마리에 갈리치인의 주의 깊고 내면적인 성찰을 연상시키는 편지들이 있다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편지가 여러 해 전부터 그녀와 가까이 지낸 사람들에게 보내리고 씌워진 것일 경우 그 사람은 그녀의 변한 모습에 얼마나 괴로워했겠는가. 그리고 아벨로네 자신도 그랬다. 그녀도 자신이 유령처럼 변하게 될까봐 두려워했으리라 나는 짐작한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느끼게 하는 모든 증거들을 계속해서 지극히 낯선 것인 양 떨쳐버리려 하기 때문에 본인은 느끼지 못하게 된다. 나는 성서에 나오는 당아의 이야기가 사랑받기를 바라지 않았던 청년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해도 쉽게 납득하지는 않겠다. 그가 어렸을 때 가족들은 모두 그를 사랑했다. 그는 성장하면서 다른 것은 몰랐으며 가족들의 부드러운 사랑에 익숙해져 있었다. 그러나 소년이 되자 그런 습관을 버리려고 했다. 그는 그런 사실을 말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하루 종일 밖을 돌아다니면서 개를 한 번도 데리고 다니지 않았던 것은 그 개들도 그를 사랑했기 때문이었고
개의 눈길에서도 주시, 관심, 기대, 걱정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으며 개 앞에서조차 기쁘거나 불쾌한 기분을 나타내지 못한 채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마음속으로 그가 바란 것은 무관심이었다. 그로 인해 그는 아침 들판에서 그런 순수한 기분에 잡히면 달리기 시작했다. 더 상쾌하게 아침을 느끼기 위해서 숨쉬는 시간마저 갖지 않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다. 아직 한 번도 실현되지 않은 인생의 비밀이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 자신도 모르게 새끼를 벗어나서 팔을 쫙 벌리고 그 넓은 품속에다 여러 갈래 인생의 방향을 한꺼번에 끼안을 듯이 계속 들판을 달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어느 울타리 뒤에 가서 몸을 던져보기도 했지만 아무도 그를 눈여겨보지 않았다. 그는 풀줄기 껍질을 벗겨 피리를 만들고 작은 맹수에게 돌을 한 개 휙 돌려 던지고 구부리고 앉아서 무당벌레 한 마리를 억지로 뒤로 끌어당기기도 했다. 이 모든 장난은 결코 운명이 되지는 않았으며 하늘은 자연의 위를 흐르듯 그의 머리 위로 흘러갔다. 마침내 오후에는 온갖 공상이 떠올랐다. 그는 토르투가라는 IT 부근에 있는 섬입니다. 그는 토르투가라는 섬의 해적이 되기도 했다. 거기에서는 해적으로 있어도 아무런 의무가 없었다. 그는 캄페시를 포위하고 베라쿠르스를 점령했다. 기분에 따라 자신이 해적 군대일 수도 있고 말을 탄 두목이기도 했고 바다 위에 뜬 배이기도 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라 무릎을 꿇고 금방 데오다트 드 고총이 되어 이 사람은 금지를 어기고 용을 죽였는데 그 후에는 판결에 순응했다는 전설상의 인물입니다. 데오다트 드 고총이 되어 용을 처치했는데 그의 이런 영웅적 행위는 복종을 하지 않은 오만불손한 짓이라는 소문이 덜끓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그 일이라면 아무것도 아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상상이 끼어들었고 그러는 가운데 아직 한 마리의 새가 되려는 시간이 있었다. 무슨 새인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다만 그 다음은 집으로 가야 하는 길만이 남아있지만 집에 돌아가려면 그곳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잊어버렸어야 했다. 왜냐하면 제대로 잊어버리는 것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그렇지 않으면 집안 식구들이 죽어가면 다 말해버리게 되니까 아무리 망설이고 뒤를 돌아다 보았더라도 결국은 집의 지붕이 나타나게 된다. 위쪽에 있는 첫 번째 창문이 그를 지켜보고 있었고 누군가가 거기에 서 있는 듯이 느껴졌다. 온종일 기다리다 지친 개들은 덤불 숲을 지나 달려와서는 그를 원래의 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만사가 끝이었다. 오직 그 냄새로 가득 찬 집 안으로 들어가야만 했고 이미 대부분의 일이 결정된 상태였다. 사소한 일들은 아직 바꿀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가족들이 생각하는 그 사람이 벌써 되어 있었다. 가족들은 지난 어린 시절의 그와 그들의 소원대로 이미 한 인생을 만들어 놓았다. 그는 밤이나 낮이나 가족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암시 속에서 그들의 희망과 원망 사이에서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듣거나 하는 공유물이 되어 있었다. 매우 조심조심 계단을 올라가더라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모두 거실에 모여 있다가 문이 열리기만 하면 그쪽으로 일제히 고개를 돌린다. 그는 어두컴컴한 곳에 서 있다가 다른 사람들의 질문을 기다리겠지. 그러나 그 후에 가장 기분 나쁜 일이 일어난다. 사람들은 그의 손을 잡고 그를 테이블 쪽으로 데리고 간다. 그러면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궁금하다는 듯이 불 앞으로 온다. 그들은 행복했고 불빛을 받지 않고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불빛이 비춰져서 하나의 얼굴을 가진다는 게 너무나 창피하게 여겨졌다. 집에 남아서 가족들이 그에게 바라는 생활을 대충 눈가림으로 하게 되면 얼굴마저 그들 모두를 닮게 될까? 그의 의지의 섬세한 진실성과 그를 타락시키는 서투른 속임수 사이에서 자신의 생활을 적당히 배분하며 살아갈 것인가? 여전히 유약한 마음을 가진 가족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단념할 것인가? 아니다. 그는 떠날 것이다. 말하자면 가족들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조정하려고 섣불리 짐작하여 선택한 선물로 생일 테이블을 꾸미느라 정신이 없는 동안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작정으로 떠날 것이다. 그 당시 그는 어느 누구도 사랑받는다는 끔찍한 처지에 넣지 않기 위해서 결코 아무도 사랑하지 않겠다고 얼마나 다짐을 했는지 훨씬 후에야 겨우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 해가 지난 후 그에게 그때 했던 결심이 떠오르겠지만 다른 결심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실천할 수 없었다. 그는 고독 속에서 사랑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때마다 온갖 힘을 기울이고 상대방의 자유에 대해 말할 수 없이 신경을 써왔다. 그는 사랑의 대상을 그의 감정의 비단에서 소진시키는 대신에 그 빛으로 남김없이 비춰주는 것을 서서히 배웠다. 그리하여 점점 더 투명해진 애인의 모습으로 인하여 그의 무한한 소유욕에 넓은 전망이 트이는 것을 느꼈고 그로 인한 황홀감에 익숙해졌다. 그리고 그는 자신도 그렇게 환히 비춰지기를 간절히 바란 나머지 얼마나 밤새도록 눈물을 흘렸던가. 그러나 사랑받는 여인은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아직 사랑하는 여인이 되지 못한다. 밀물처럼 밀려오는 사랑의 선물을 몹시 허무하게 느껴 낱낱이 되돌려 받은 쓸쓸한 밤이여. 그는 무엇보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두려워한 중시의 음유 시인들을 얼마나 그리워했던가. 그는 이런 고통을 경험하지 않으려고 벌어들이고 불어난 돈을 몽땅 갖다 바쳤다. 여인이 그의 사랑에 응할까봐 불안해져 날이면 날마다 돈을 함부로 써서 그 여인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그것은 그에게 남김없이 빛을 비춰줄 여인을 만날 거라는 희망을 더 이상 간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난은 매일 새로운 어려움으로 그를 위협했으며 그의 머리는 공경의 애용물이 되어 완전히 지쳐버렸고 그의 몸 곳곳에 마치 극도의 불행을 직면한 절박한 눈처럼 종기가 나 있었으며 그 자신이 오물과 마찬가지여서 사람들은 그를 피해갔다. 그 오물이 끔찍이도 겁나던 때에도 그는 생각하면 사랑에 응해 오는 것이 더 끔찍했다. 모든 것이 사라진 그 포옹의 참담한 슬픔에 비하면 그 후의 어떠한 어려움도 비할 수가 없었다. 그런 포옹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미래가 없다는 기분이 아니었던가? 온갖 위험에도 아랑 것 없이 무턱대고 돌아다니지는 않았던가? 죽지 않겠다고 수백 번 약속해야 되지 않았던가? 그의 생활을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지속시켜 주었던 것은 살아올 때마다 자리 하나를 가지려 했던 그 나쁜 추억에 대한 집착이 아니었을까? 마침내 사람들은 그를 다시 찾았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목동의 시절로 돌아와 그의 숱한 지난 날은 진정되었다. 그 당시 그의 경험을 누가 글로 쓸 수 있겠는가? 어느 시인이 그때 그의 기나긴 날들을 짧은 인생과 결합되도록 설득할 수 있겠는가? 어떤 예술이 외투를 걸친 그의 날씬한 모습과 함께 그 광활하고 어두운 공간을 모두 생생하게 재현할 수 있겠는가? 그가 서서히 회복되어가는 환자처럼 자신을 평범하고 눈에 띄지 않는 인간으로 느끼기 시작한 무렵이었다. 그는 오직 생존하는 것이 아니면 사랑하지 않았다. 그의 양들이 보여주는 단순한 사랑에는 관심이 없었다. 그런 사랑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빛처럼 그의 몸 주위에 흩어져 초원 위에서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배고픈 양떼들의 허물없는 자취를 따라 그는 이 속세의 목장을 넘어가고 있다. 타국인들은 아크로폴리스에서 그를 보았다. 아마도 그는 오랫동안 보어 지방에서 프로방스 지방의 고장입니다. 보어 지방에서 일한 목동 중의 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거기서 기념비석으로 변한 시대의 높은 가문의 유적을 보았을지도 모르는데 그들은 7과 3이라는 숫자가 뜻하는 모든 것으로도 자기네 별의 불길한 16광선을 제거하지는 못했다. 혹은 나는 그가 오랑주에 있는 시골풍의 개선문에 기대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볼까? 혹은 아를러의 알리스카항의 영혼이 쉬고 있는 그늘에 서서 부활한 자의 무덤처럼 열려있는 무덤 사이에서 그의 눈초리가 잠자리의 뒤를 쫓고 있는 모습을 볼까? 어떻든 상관없다. 나는 그의 모습보다 더 많은 것을 본다. 그는 그 당시부터 신에 대한 오랜 사랑, 그 조용하고 목표도 없는 작업을 시작했었던 그의 생을 본다. 영원히 그렇게 생활하려고 했던 그에게 마음을 달라고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다시 한번 그를 사로잡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신이 그의 소원을 들어주기를 바랐다. 오랫동안 외로이 살면서 예감에 가득 차고 확고부동해진 그의 온 정신이 그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분이 열렬하고 멋지게 그를 사랑한다는 걸 확신하게 했다. 그러나 그가 드디어 그토록 빈틈없는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반면 먼 거리에 익숙해 있는 그의 감정은 신에게 이르기까지는 무한한 거리가 가로놓여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을 공간 속에 던져 넣으려고 생각하는 밤들이 왔다. 발견하는 일에 가득 찬 시간들이, 그런 시간이면 그는 지구를 자기 마음의 폭풍 속에서 저수에 실어 높이 쳐들어 올리기 위해 그 속에 잠겨들어 가기에 충분한 힘을 가졌다고 느꼈다. 그는 멋진 말을 듣고 흥분해서 그 말로서 시를 지으려는 사람 같았다. 그 말을 배우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놀라는 일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아무 뜻도 없는 짤막한 허위의 첫 문장을 쓰기까지 일생이 걸린다는 것을 처음에는 믿지 않으려 했다. 그는 주자가 시합에 나가 뛰듯 이 말을 습득하는 데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극복해야 할 장애물들이 뛰는 속도를 지연시켰다. 초보자보다 더 굴욕적인 것은 생각해 볼 수가 없었다. 그는 현자의 도를 발견했으나 빨리 만들어진 그 행복의 황금을 인내의 납덩이로 바꾸도록 끝도 없이 강요당했다. 스스로 공간에다 자신을 적응시킨 그는 출구도 방향도 없는 미로를 벌레처럼 기어나가야 했다. 이제 그가 몹시 애를 써서 고통스럽게 사랑하는 법을 배웠을 때 지금까지 그가 이루어왔다고 생각한 사랑이 모두 얼마나 부족하고 미미하였는지 드러났다. 그것은 무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는 것과 같았다. 왜냐하면 그는 그의 일을 하기를, 사랑을 실현하기를 시작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몇 해가 지나는 동안 그의 마음속에는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신에게 가까워지려고 힘들게 일을 하다 보니 신을 거의 잊고 있었던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에게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랐던 모든 것은 오로지 하나의 영혼을 묵과해 줄 신의 인내뿐이었다. 인간들이 매달려 있는 운명의 우연은 이미 그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그러나 지금은 인간에게 필요한 욕망과 고뇌조차도 그 양념으로 곁들인 맛을 잃어버리게 되어 그에게는 순수하고 자양분이 풍부한 것이 되었다. 그의 존재의 뿌리에서는 결실의 기쁨을 주는 겨울을 이겨내는 단단한 나무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내면 생활을 성취하는 데 완전히 몰두했다. 그는 모든 것에 그의 사랑이 깃들여서 자라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건너뛰지 않으려고 했다. 그렇다. 그의 내면의 상태는 그가 옛날에 성취할 수 없었고 그저 기다리기만 했던 일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다시 해보려고 결심하게 되었다. 그는 특히 어린 시절에 대해 생각했는데 조용히 생각하면 할수록 허송세월로 느껴졌다. 그 당시의 모든 추억은 막연한 예감 그 자체였고 지나가버린 것으로 여겨진 일이 마치 미래의 일처럼 느껴지게 해주었다. 이 모든 것을 다시 한번 이제는 정말로 체험하려는 것이 탕아가 고향에 다시 돌아온 이유였다. 우리는 그 탕아가 고향에 머물렀는지는 모른다. 다만 그가 다시 돌아왔다는 것만 알고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이 부분에서 그 집이 어떤 집이었는지 우리에게 상기시키려고 시도한다. 왜냐하면 그 집에서는 시간이 거의 흘러가지 않았는데 그것은 헤아릴 수 있을 정도로 약간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었다. 모든 집안 식구들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지 말할 수 있었으니 말이다. 개들은 늙었으나 아직 살아있다. 개 한 마리가 지저댔다는 이야기가 있다. 매일 해오던 일이 중단되었다. 놀라울 정도로 연로하지만 닮은 얼굴들, 성인의 모습들이 창가에 나타난다. 그중 완전히 늙어버린 한 얼굴을 갑자기 인식이 창백하게 뚫고 지나간다. 인식이라고? 정말로 그것뿐이었을까? 용서다. 무엇에 대한 용서일까? 아니, 그것은 사랑이다. 아, 그것은 사랑이다. 그는 지금 인식된 자, 그는 너무 정신이 팔려 있어서 미처 그 생각을 못했었다. 사랑이 아직도 있을 수 있음을, 그 후 일어난 모든 일 중에서 오직 이것만이 전해져 있음을 이해할 수가 있다. 그의 몸짓,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몸짓. 그는 모든 사람의 발밑에 엎드려서 그들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기를 간청하는 몸짓을 했다. 그들은 놀라서 주저하면서도 그를 잡아 일으켰다. 그리고 그 기괴한 행동을 나름대로 해석하여 그를 용서해 주었다. 분명히 절망을 나타내는 행동인데도 모두가 그를 오해한 것이 그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끼게 해 주었음에 틀림없다. 아마도 그는 집에 머무르고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드러내며 서로 몰래 격려하면서 보여준 사랑이 그를 염두에 둔 사랑이 아님을 그는 갈수록 더 많이 인식했기 때문이다. 그들이 서로 사랑하려고 애쓰는 것을 보면서 그는 거의 웃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이 그에 대한 사랑일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그가 누구인지 그들이 어떻게 알았을까? 그를 사랑하기가 정말 힘들게 되었다. 단 한 분만이 그를 사랑할 수 있음을 그는 느꼈다. 그러나 그분은 아직도 그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았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말테의 수기 여기까지입니다.